안녕하세요. 밤이 깊었네요.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죠? 편안하게 쉬면서 오늘 밤 따뜻한 옛날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옛날 옛적에 어느 한적한 산골 마을에 대한 이야기랍니다. 태백산맥의 험준한 줄기가 병풍처럼 둘러싸고 있는 강원도 깊은 산골. 그곳에는 겨울이 유난히 길고 혹독한 마을이 있었습니다. 매서운 북서풍이 산허리를 감아돌며 앙상한 나뭇가지들을 흔들 때면 마치 굶주린 짐승이 울부짖는 듯한 소리가 온 골짜기를 메우곤 했습니다. 눈이 한번 내리기 시작하면 초가집 처마 끝까지 차오를 정도로 세상이 하얗게 갇혀버리는 이곳에서 사람들은 자연의 위대함 앞에 겸손을 배우며 하루하루를 근근히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흙벽이 갈라져 찬바람이 숭숭 들어오는 낡은 오두막집들은 눈보라 속에 웅크린 채 서로의 온기에 의지하고 있었고, 저녁이면 집집마다 피어오르는 밥 짓는 연기가 희미하게 남아 생명의 기척을 알리곤 했습니다. 이 마을의 가장 외진 곳, 사람들의 발길이 뜸한 산기슭에는 다 쓰러져가는 초가집 한 채가 위태롭게 서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40이 넘도록 장가를 가지 못한 늙은 총각 덕구드르가 홀로 살고 있었습니다. 덕구는 가진 것이라고는 물려받은 낡은 지게 하나와 거친 두 손뿐인 가난한 나무꾼이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오랜 세월 산바람에 그을려 검붉었고 손바닥은 옹이 박힌 나무처럼 딱딱하고 거칠었지만 그의 눈매만큼은 겁 많은 사슴처럼 선하고 순박했습니다. 그는 남들이 싫어하는 내친이를 도맡아 하면서도 불평 한마디 하지 않았고 품집을 떼어도 허어 웃으며 넘기는 탓에 마을 사람들에게는 그저 이용해 먹기 좋은 어수룩한 사람으로 여겨지곤 했습니다. 덕구의 집안은 썰렁하기 그지없었는데 낡은 문틈으로 새어 들어온 황소바람이 방 안의 온기를 모조리 뺏어가 버렸기 때문입니다. 방바닥은 냉골이었고 윗목에는 마시다 남은 숭늉 그릇만이 덩그러니 놓여 있어 그의 궁핍한 살림살이를 대변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는 멍석 위에 앉아 집신을 삼으며 긴 겨울밤의 무료함을 달래곤 했는데 집이 서로 부딪히며 나는 바스락거리는 소리만이 적막한 방안을 채우는 유일한 벗이었습니다. 가끔 마을 어귀에서 들려오는 개 짖는 소리가 그에게 닿을 때면 덕구는 집신 삼던 손을 멈추고 먼 산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곤 했습니다. 그것은 사무치는 외로움이자 핏줄 하나 없이 홀로 늙어가는 처지에 대한 서글픔이었습니다. 어느 날 평소보다 일찍 어둠이 내려앉기 시작한 저녁 무렵이었습니다. 덕구는 해가 지기 전에 횟감을 팔고 돌아오려 서둘러 마을 장터로 향했습니다. 장터는 파장 분위기였지만 여느 때와 달리 마을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한 곳으로 몰려들고 있었습니다. 호기심보다는 불안감이 앞선 덕구가 조심스럽게 그들 틈을 비집고 들어가 보니 마을의 유지이자 대지주인 최진사의 기와집 대문 앞에서 끔찍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비단 옷을 두툼하게 껴입은 최진사가 대문 앞에 서서 삿대질을 하며 고래고래 고함을 치고 있었고 그 앞바다 흙바닥에는 한 여인이 엎드린 채 바들바들 떨고 있었습니다. 최진사의 얼굴은 분노로 붉게 상기되어 있었고 그의 입에서는 도끼 어린 말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 재수 없는 요물 같으니라고 내년이 마을에 들어온 뒤로 내 귀한 소가 시름시름 앓다가 죽어나갔다. 네, 그 흉측한 얼굴이 부정부징을 타서 마을의 재앙을 불러온 것이야. 최진사의 호통에 마을 사람들은 동조하며 수군거렸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가난과 불행을 탓할 대상이 필요했던 차에 최진사가 지목한 희생양에게 모든 분노를 투사하고 있었습니다. 엎드려 있는 여인의 등 뒤로 사람들의 멸시 어린 시선이 화살처럼 꽂혔고 분위기는 점차 험악해져 갔습니다. 그 여인의 이름은 연화랭화라고 했습니다. 그녀는 본래 이 마을 사람이 아니었으나 몇 달 전부터 마을 어귀에 버려진 움막에서 지내며 구걸과 허드렛 일로 연명하던 떠돌이였습니다. 연화가 고개를 살짝 들었을 때 덕구는 숨을 들이켰습니다. 그녀의 얼굴 한쪽은 붉은 반점으로 뒤덮여 있었고
피부는 마치 나무 껍질처럼 거칠게 일어난 기이한 병에 걸려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보자마자 귀신이 씌었다거나 전염병을 옮긴다며 기겁을 하고 피했습니다. 하지만 덕구의 눈에 비친 것은 흉측한 괴물이 아니라 공포에 질려 있으면서도 어딘가 모를 깊은 슬픔을 간직한 한 인간의 눈동자였습니다. 분노한 최진사가 하인들에게 눈짓을 하자 건장한 사내들이 연화를 짐짝처럼 끌어내어 마을 입구 쪽으로 내동댕이 쳤습니다. 당장 이 마을에서 꺼져라. 다시는 내 눈에 띄지 마라. 최진사의 고함과 함께 몇몇 마을 사람들이 돌멩이를 집어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주저하던 사람들도 누군가 던진 돌이 연화의 어깨에 맞는 것을 보자 군중 심리에 휩쓸려 하나둘씩 돌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나가라. 재수 없다. 욕설과 함께 날아든 돌멩이들이 그녀의 가녀린 몸을 타격했고 연화는 비명조차 지르지 못한 채 웅크리고 앉아 쏟아지는 돌팔매를 온몸으로 받아내고 있었습니다. 덕구는 그 광경을 보며 가슴이 쿵쾅거리고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당장이라도 달려나가 그만하시오. 라고 외치고 싶었지만 평생을 억눌려 살아온 그의 소심한 성격과 최진사의 권세에 대한 두려움이 발목을 잡았습니다. 그는 주먹을 꽉 쥐어 손톱이 살을 파고들 정도였지만 결국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나무 뒤에 숨어 그 참혹한 광경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돌에 맞아 이마가 찢어진 연화의 얼굴에서 붉은 피가 흘러내려 하얀 눈 위로 뚝뚝 떨어졌습니다. 그 붉은 핏방울은 마치 저주받은 운명에 항거하는 그녀의 피눈물처럼 보였습니다. 사람들의 돌팔매질은 연화가 절뚝거리며 마을 밖으로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계속되었습니다. 마을 어귀의 장승마저도 그 잔인한 광경을 외면하듯 무표정하게 서 있었고 하늘에서는 때마침 굵은 눈발이 휘날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제야 속이 시원하구만. 내일 날이 밝는 대로 굿이라도 한 판 버려야겠어. 최진사는 콧방귀를 끼며 대문 안으로 사라졌고 흥분이 가라앉은 마을 사람들도 하나둘씩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순식간에 텅 빈 거리에는 흩어진 돌멩이들과 눈 위에 얼룩진 핏자국만이 남아 방금 전 이곳에서 한 인간의 존엄이 짓밟혔음을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죄책감에 고개를 들 수 없었던 덕구는 도망치듯 집으로 돌아왔지만 방 안에 앉아 있어도 마음은 편치 않았습니다. 밖에서는 바람 소리가 점점 거세져 마치 귀곡성처럼 들려왔고 문풍지는 쉴 새 없이 파르르 떨었습니다. 눈보라는 점점 거세져 한 치 앞도 분간할 수 없는 폭설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이런 날씨에 쫓겨났으니 얼어 죽기 십상일 텐데 덕구는 자리에 누웠다. 일어나기를 반복하며 안절부절 못했습니다. 머릿속에서는 피를 흘리며 눈보라 속으로 사라지던 연화의 뒷모습이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기온은 곤두박질 쳤고 정막을 깨는 것은 오직 바람 소리뿐이었습니다. 덕구는 결국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에이, 모르겠다. 사람이 죽어가는데 모른 척하면 짐승과 다를 게 뭐란 말이냐. 그는 낡은 무명옷을 겹쳐 입고 벽에 걸린 지게를 맨 뒤 횃불을 하나 챙겨 들었습니다. 혹시라도 최진사나 마을 사람들의 눈에 띌까봐 가슴이 조마조마했지만 생명을 외면하는 것에 대한 양심의 가책이 두려움보다 더 컸습니다. 그는 문을 박차고 나와 거센 눈보라가 몰아치는 어둠 속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마을 밖은 그야말로 설국슈고이었습니다. 무릎까지 차오른 눈을 헤치며 걷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횃불은 바람에 춤을 추며 금방이라도 꺼질 듯 위태로웠고 차가운 눈송이가 눈과 코로 파고들었습니다. 덕구는 마을 어귀에서부터 연화가 사라진 방향으로 난 희미한 발자국을 찾으려 애썼지만 쏟아지는 눈이 이미 모든 흔적을 덮어버린 뒤였습니다. 그는 산길을 따라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며 목이 터져라 소리를 쳤으나 돌아오는 것은 메아리 없는 바람 소리뿐이었습니다.
한참을 헤매던 덕구의 발끝에 무언가 묵직한 것이 걸렸습니다. 깜짝 놀라 횃불을 아래로 비추어 보니 눈무덤 속에 파묻혀 있는 사람의 형체가 보였습니다. 급히 눈을 파헤치자 창백하게 질린 연화의 얼굴이 드러났습니다. 그녀의 몸은 이미 얼음장처럼 차가웠고 이마의 상처에서 흐른 피는 딱딱하게 굳어 머리카락과 엉겨 붙어 있었습니다.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아 죽은 것이 아닌가 싶었지만 코 밑에 손가락을 대보니 미세하게나마 따뜻한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아직 살아 있었습니다. 덕구는 서둘러 입고 있던 겉옷을 벗어 그녀를 감싸고 그녀를 지게에 조심스럽게 올렸습니다. 그녀의 몸은 깃털처럼 가벼워 그동안 얼마나 못 먹고 고생했는지를 짐작하게 했습니다. 조금만 참으시오. 내 금방 따뜻한 아랫목으로 데려다 주리다. 덕구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리며 정신을 잃은 연화를 업고 다시 마을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등 뒤에 느껴지는 그녀의 미약한 심장 박동 소리가 덕구에게는 세상 무엇보다 무거운 책임감으로 다가왔습니다. 눈보라는 더욱 거세져 덕구의 시야를 가렸고 발을 떼기가 힘들 정도로 눈이 쌓여 있었습니다. 몇 번이나 미끄러지고 넘어질 뻔했지만 덕구는 이를 악물고 버텼습니다. 만약 여기서 쓰러지면 두 사람 모두 동사할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체온을 나누어 주기 위해 연화를 더욱 단단히 끌어안았습니다. 세상 모두가 버린 여인, 재수 없는 요물이라 손가락질 받던 그녀를 등에 업은 채 덕구는 난생 처음으로 누군가를 지켜야 한다는 강한 의지를 느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동정심을 넘어 같은 소외된 존재로서 느끼는 깊은 연대감이었습니다. 천신만고 끝에 덕구는 자신의 오두막집에 도착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 연화를 아랫목에 눕히자마자 그는 아궁이에 불을 지피기 위해 밖으로 나갔습니다. 젖은 나무에 불이 잘 붙지 않아 매캐한 연기가 방 안을 가득 채웠지만 덕구는 눈물을 흘리며 부채질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방바닥이 서서히 따뜻해지기 시작하자 그는 꽁꽁 언 손을 비벼 열을 낸 뒤 연화의 차가운 손과 발을 주무르기 시작했습니다. 제발, 제발 눈을 뜨시오. 덕구의 간절한 기도가 좁은 방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밤새도록 지극정성으로 간호한 덕분인지 새벽녘이 되자 연화의 창백했던 얼굴에 핏기가 조금씩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얕은 신음을 내뱉으며 눈을 뜨려 할 때 덕구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창호지 문 너머로는 여전히 매서운 바람 소리가 들려왔지만 이 작고 허름한 오두막 안에는 두 사람의 숨결이 섞이며 묘한 온기가 감돌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구조가 아니라 고독했던 두 영혼이 만나 서로의 운명을 바꾸게 될 긴 이야기의 서막이었습니다. 이튿날 아침, 창호지 문틈으로 스며드는 희미한 새벽빛이 방 안을 비출 때였습니다. 덕구는 부스스 눈을 뜨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밤새 연화의 상태를 살피느라 선잠을 잤던 터라 온몸이 찌뿌둥했지만 그의 시선은 곧바로 아랫목에 누워있는 여인에게로 향했습니다. 다행히 연화는 고른 숨소리를 내며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헝클어진 머리카락 사이로 보이는 그녀의 얼굴은 여전히 흉터로 얼룩져 있었지만 어젯밤에 창백했던 죽음의 기색은 사라지고 옅은 홍조가 돌고 있었습니다. 덕구는 조심스럽게 부엌으로 나가 솥을 걸었습니다. 쌀독을 긁어보니 바닥이 보일 정도로 쌀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그는 망설임 없이 남은 쌀을 모두 털어넣어 묽은 미음을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타닥타닥 타오르는 장작불 소리와 구수한 미음 냄새가 차가운 공기를 데우며 오두막을 채웠습니다. 덕구는 숟가락으로 정성껏 미음을 저으며 부디 이 하찮은 음식이라도 먹고 그녀가 기운을 차리기를 간절히 빌었습니다. 미음이 다 끓어갈 무렵 방 안에서 기척이 들렸습니다. 덕구가 급히 상을 차려 방으로 들어가니 연화가 힘겹게 몸을 일으켜 앉아 멍하니 주위를 둘러보고 있었습니다. 낯선 천장과 따뜻한 아랫목, 그리고 밥상을 들고 들어오는 투박한 사내의 모습에 그녀의 눈동자가 두려움으로 흔들렸습니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옷깃을 여미며 벽 쪽으로 몸을 움츠렸는데 그 모습이 마치 덫에 걸린 산짐승처럼 안쓰러워 보였습니다. 겁먹지 마시오. 여기는 내 집이오. 어젯밤 눈 속에 쓰러져 있는 것을 내가 업고 왔소. 덕구는 최대한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하며 밥상을 그녀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많이 놀랐을 테지만 우선 이것부터 좀 드시오. 빈속에 찬바람을 너무 많이 쐬어 몸이 많이 상했을 거요. 덕구의 투박하지만 진심 어린 말투에 연하는 경계심을 조금 풀고 떨리는 손으로 숟가락을 집어들었습니다. 연화가 미음을 한술 뜨자 메말랐던 목구멍으로 따뜻한 온기가 퍼져나갔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허기를 채우는 음식이 아니라 얼어붙은 세상에서 처음으로 받아보는 타인의 온정이었습니다. 그녀는 숟가락질을 멈추지 못하고 허겁지겁 그릇을 비웠고 그러는 동안 굵은 눈물방울이 툭툭 떨어져 미음 그릇 위로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덕구는 그 모습을 말없이 지켜보다가 슬그머니 자리를 피해 밖으로 나와 주었습니다. 그날부터 덕구와 연화의 기묘한 동거가 시작되었습니다. 덕구는 마을 사람들의 눈을 피해 그녀를 숨겨주어야 했기에 낮에는 평소처럼 나무를 하러 가고 밤이 되어서야 몰래 돌아오곤 했습니다. 마을에서는 연화가 눈보라 속에서 얼어 죽었거나 짐승의 밥이 되었을 것이라 수군거렸고 덕구는 그들의 대화를 들을 때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지만 시치미를 뚝 떼고 모른 척했습니다. 연화는 몸이 회복됨에 따라 가만히 누워만 있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불편한 몸을 이끌고 집안 구석구석을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덕구 혼자 살며 엉망이 되었던 살림살이들이 그녀의 손길이 닿자 마법처럼 정돈되었습니다. 먼지 쌓인 실형은 말끔해졌고 구멍난 문풍지는 밥풀을 개어 꼼꼼하게 발라져 더 이상 찬바람이 들어오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손은 거칠고 못생겼지만 그 손끝에서 피어나는 솜씨는 놀라울 정도로 야무졌습니다. 어느 날 저녁 나무를 한 짐 지고 돌아온 덕구는 깜짝 놀랐습니다. 며칠 전 찢어져서 버리려고 했던 자신의 낡은 바지가 깨끗하게 기워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기워낸 자국은 마치 본래 천의 무늬인 것처럼 정교했고 바늘땀 하나하나에 정성이 가득 배어 있었습니다. 덕구가 어안이 벙벙하여 쳐다보자 연화는 고개를 숙이며 작게 말했습니다. 은혜를 갚을 길이 없어 바느질이라도 좀 해보았습니다. 솜씨가 없어 부끄럽습니다. 덕구는 목이 메어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아니요, 아니요. 내 평생 이렇게 고운 옷은 처음 입어보오. 정말 고맙소, 낭자. 덕구는 기워진 바지를 어루만지며 쑥스러운 듯 웃었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호롱불 아래 마주 앉아 처음으로 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연화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으며 그녀가 사용하는 단어들은 산골 마을의 무지한 안악들과는 달리 기품이 있고 조리가 있었습니다. 덕구는 그녀가 왜 그런 흉측한 병을 얻게 되었는지 어디서 왔는지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녀가 겪었을 모진 세월을 짐작하며 묵묵히 고구마를 구워 건네줄 뿐이었습니다. 연화 역시 덕구의 투박한 손과 순박한 눈빛에서 그가 얼마나 외롭고 착한 사람인지를 느꼈습니다. 세상의 멸시를 받던 두 사람은 서로의 상처를 보듬으며 추운 겨울밤 오두막 안에서 작은 천국을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시간은 흘러 어느덧 산과 들에 쌓였던 눈이 녹고 계곡 물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봄이 온 것입니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의 얼굴에는 근심이 가득했습니다. 겨우내 눈이 많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봄이 되자 비 한 방울 내리지 않는 극심한 가뭄이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땅은 거북이 등껍질처럼 쩍쩍 갈라졌고 파종해야 할 씨앗들은 메마른 흙 속에서 싹을 틔우지 못한 채 말라 비틀어졌습니다. 마을의 우물들도 하나둘씩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아낙네들은 물동이를 이고 이 우물 저 우물을 찾아 헤맸지만 돌아오는 것은 흙탕물 한 바가지 뿐이었습니다. 인심은 흉흉해졌고 사람들은
서로 물을 차지하기 위해 다투기 시작했습니다. 최진사는 용하다는 무당을 불러 구판을 벌이고 소를 잡아 제사를 지냈지만 하늘은 야속하게도 쨍한 햇볕만 내리쬐며 비웃는 듯했습니다. 덕구 역시 물을 구하느라 애를 먹고 있었습니다. 그는 매일 산 너머 깊은 계곡까지 가서 물을 길어와야 했는데 그마저도 점점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지친 몸으로 빗물동이를 지고 돌아온 덕구가 마당에 주저앉아 한숨을 쉬자 연화가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하늘과 땅의 형세를 유심히 살피더니 덕구에게 나지막이 물었습니다. 나리, 마을 서쪽 끝에 오래된 느티나무가 있지 않습니까? 덕구는 의아해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소만 그곳은 돌투성이라 풀 한 폭이 자라지 않는 척박한 땅이요. 그건 왜 물으시오? 그러자 연화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가 밤마다 별자리의 운행을 살피고 낮에는 땅의 기운을 보았습니다. 지금 하늘의 기운이 서쪽으로 기울고 있고 그 느티나무 아래 흐르는 수맥이 아직 마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덕구는 그녀의 말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천문과 지리를 아는 것은 선비들이나 하는 일이지 여인의 몫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덕구는 연화의 눈빛에서 흔들림 없는 지혜를 보았습니다. 그동안 그녀가 보여준 놀라운 손재주와 사리 분별력을 떠올리며 그는 그녀를 믿어보기로 결심했습니다. 알겠소. 낭자의 말이니 내 한번 가보리다. 덕구는 패지와 삽을 챙겨들고 연화가 일러준 서쪽 언덕으로 향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땡볕 아래서 땅을 팔어가는 덕구를 보며 더위를 먹어 미쳤다며 혀를 찼습니다. 느티나무 아래는 연화의 말대로 돌과 자갈뿐이었습니다. 덕구는 땀을 비오듯 흘리며 땅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한 자, 두 자, 파면 팔수록 나오는 것은 마른 흙뿐이었고 손바닥은 터져 피가 배어 나왔습니다. 역시 헛수고인가. 덕구가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마다 집에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을 연화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는 다시 고니를 높이 쳐들었습니다. 해가 뉘엿뉘엿 넘어갈 무렵 창하는 소리와 함께 내이 끝에 묵직한 돌이 걸렸습니다. 덕구가 젖먹던 힘을 다해 그 돌을 드러내자 놀랍게도 그 밑에서 맑고 시원한 물줄기가 솟구쳐 올랐습니다. 물이다. 물이 나왔다. 덕구는 흙투성이가 된 얼굴로 펄쩍펄쩍 뛰며 소리쳤습니다. 솟아오른 물은 금세 웅덩이를 이루었고 그 물은 가뭄에 지친 대지처럼 달콤하고 시원했습니다. 덕구는 허겁지겁 물을 한 모금 마시고는 물동이에 가득 담아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낭자, 낭자, 정말 물이 나왔소. 덕구의 외침에 연화가 문을 열고 나왔을 때 그녀의 눈에도 감격의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물이 아니라 세상의 편견 속에 가려져 있던 그녀의 지혜가 빛을 발하는 순간이자 두 사람이 함께 일궈낸 생명의 증거였습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덕구가 물을 찾았다는 소문은 삽시간에 온 마을에 퍼져나갔습니다. 물 한 방울이 피보다 귀한 식이었습니다. 욕심 많은 최진사가 이 소식을 듣고 가만히 있을 리 없었습니다. 그는 하인들을 대동하고 험상궂은 표정으로 덕구의 집을 향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질수록 오두막 안의 평화는 폭풍 전야처럼 위태롭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덕구는 불안해하는 연화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의 거친 손에서 전해지는 떨림은 두려움이었지만 동시에 물러서지 않겠다는 결의이기도 했습니다. 걱정 마시오. 내가 낭자를 지킬 것이오. 이 물은 하늘이 낭자의 지혜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니 결코 빼앗기지 않을 것이오. 덕구의 눈빛은 예전에 유약했던 나무꾼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고자 하는 남자의 강인함이 그 안에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최진사의 고함 소리가 덕구의 낡은 살인문을 뒤흔들었습니다. 이놈 덕구야. 내 놈이 감히 마을의 지기디치를 훔쳐갔더냐. 대문이 벌컥 열리며 비단옷을 입은 최진사가 들이닥쳤고 그 뒤로 몽둥이를 든 하인들이 험악한 기세로 따라 들어왔습니다.
평소 같으면 오금을 저리며 바닥에 납작 엎드렸을 덕구였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그의 등 뒤에는 겁에 질린 연화가 숨죽이고 있었고 발치에는 생명과도 같은 맑은 물이 찰랑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덕구는 마른 침을 삼키며 떨리는 다리에 힘을 주어 버티고 섰습니다. 진사 어르신, 훔치다니요. 당치도 않습니다. 이 물은 하늘이 불쌍한 우리 마을 사람들을 살리려고 내려주신 것입니다. 덕구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또렷했습니다. 최진사는 콧방귀를 뀌며 지팡이로 물동이를 가리켰습니다. 내 놈의 땅은 본래 내 땅의 끄트머리에 붙어 있는 자투리 땅이다. 그러니 그 땅에서 나온 물 또한 마땅히 내 것이 아니겠느냐. 당장 그 셈을 내놓고 썩 꺼지거라. 그것은 억지 중에서도 상억지였으나 관아의 관리들조차 뇌물로 구워 삶은 최진사 앞에서는 법보다 주먹이 가까운 세상이었습니다. 덕구는 두 팔을 벌려 샘물을 가로막았습니다. 못합니다. 이 물을 가져가서 또 얼마나 비싼 값을 받고 파시려고요. 동네 사람들이 목말라 죽어가는데 혼자 배를 불리시려는 것 저는 못 봅니다. 평생 남의 말 한 번 거역해 본 적 없던 덕구의 입에서 나온 사자우의 최진사는 잠시 멍하니 있다가 얼굴이 불그락 푸르락해졌습니다. 이놈이 미쳤구나. 여봐라. 저놈을 끌어내고 샘을 막아라. 내 허락 없이는 누구도 물 한 모금 마시지 못하게 하라. 하인들이 몽둥이를 휘두르며 덕구에게 달려들었습니다. 퍽 하는 소리와 함께 덕구의 어깨 위로 몽둥이가 떨어졌지만 그는 신음소리를 삼키며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는 웅크린 채 쏟아지는 매질을 온몸으로 받아내면서도 시선은 오직 방문 틈을 향해 있었습니다. 연화가 보고 있다. 내가 무너지면 그녀도 끝이다. 라는 생각 하나로 그는 바위처럼 버텼습니다. 흙먼지가 날리고 덕구의 옷이 찢겨나가는 아수라장 속에서 마을 사람들은 담 너머로 그 광경을 지켜보며 발만 동동 구를 뿐 감히 나서지 못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마을 어귀 쪽에서 요란한 징소리와 함께 말발굽 소리가 지축을 울리며 다가왔습니다. 암행어사 출두여 하는 외침은 아니었으나 그에 못지않은 위험 있는 행렬이 마을로 들어서고 있었습니다. 화려한 깃발이 앞서고 호위 무사들의 삼엄한 경호를 받는 가마 한 채가 흙먼지를 일으키며 나타났습니다. 몽둥이질을 하던 하인들도 기세등등하던 최진사도 깜짝 놀라 동작을 멈추었습니다. 한양에서 내려온 고위 관리의 행차임이 분명해 보였습니다. 가마가 최진사와 덕구의 집 근처 공터에 멈춰섰고 수행내관이 다급하게 외쳤습니다. 이 마을에 용한 의원이 있느냐. 왕실의 귀한 분께서 위중하시다. 최진사는 즉시 표정을 싹 바꾸고 납작 엎드리며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소인이 이 고을의 유지 최가옵니다. 비록 의원은 아니오나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귀한 약재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찌 된 연유시옵니까? 가마문이 열리고 근심이 가득한 얼굴의 고위관리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는 왕비의 어머니인 부부인 후후른의 병환을 고칠 약을 구하기 위해 전국을 돌던 중이었습니다. 관리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대비마마의 모친께서 괴이한 피부병을 앓고 계신다. 온몸이 나무껍질처럼 딱딱하게 굳어가고 밤이면 열이 불덩이처럼 올라 잠을 이루지 못하신 지가 벌써 달포가 넘었다. 전국의 명의란 명의는 다 불러보았으나 효험이 없으니 이 근방에 신묘한 약초가 있다는 소문을 듣고 왔노라. 그 병의 증상을 듣는 순간 문틈으로 엿듣고 있던 연화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그녀 자신이 오랫동안 알아왔고 끝내 스스로 고쳐낸 바로 그 병이었기 때문입니다. 최진사는 기회를 잡았다는 듯 무릎을 탁 쳤습니다. 날이 참으로 다행입니다. 제 집에 100년 묵은 산삼과 녹용이 있습니다. 그것을 다려 드시면 씻은 듯이 나으실 것입니다. 그는 즉시 하인을 시켜 집안 깊숙이 숨겨둔 보물 상자를 가져오게 했습니다. 관리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 눈빛에는 반신반의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덕구는 멍든 몸을 추스르며 흙바닥에 주저앉아 그 광경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권력과 재물이 오가는 그들만의 세상은 덕구와 같은 천민에게는 너무나 먼 이야기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방 안에 있던 연화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문갑 깊숙한 곳에서 낡은 붓과 종이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먹을 갈기 시작했습니다. 그 병은 산삼이나 녹용 같은 보약으로 고칠 수 있는 게 아니야. 몸 안의 열독을 다스리지 못하고 오히려 도두는 약을 썼다가는 목숨이 위태로워질 수 있어. 그녀의 붓끝이 종이 위를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그녀가 써 내려가는 글씨는 시골 안악의 것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유려하고 힘있는 한자였습니다. 그녀는 병의 원인과 처방, 그리고 약을 다리는 법까지 상세하게 적어 내려갔습니다. 연화는 부엌으로 나가 말려두었던 약초들을 꺼냈습니다. 겉보기에는 길가에 널린 잡초처럼 보이는 쇠비름, 민들레 뿌리, 그리고 그늘에서 말린 느릅나무 껍질 등이었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약초를 한지에 곱게 쌌습니다. 그리고 덕구를 불렀습니다. 날이 이 약과 편지를 저분께 전해주세요. 덕구는 깜짝 놀라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니, 낭자, 저들이 어떤 사람들인데 내가 감히. 게다가 최진사가 눈을 시퍼렇게 뜨고 있는데 내 말을 들어주겠소? 연하는 덕구의 멍든 손을 잡고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사람의 목숨이 달린 일입니다. 저분들이 찾는 병은 제가 알았던 것과 똑같습니다. 최진사가 말한 산삼을 드셨다가는 큰일이 납니다. 날이 저를 살려주셨던 그 마음으로 부디 한 번만 용기를 내주세요. 연화의 눈에는 확신과 함께 사람을 살리겠다는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덕구는 그녀의 눈빛을 보자 가슴속에서 뜨거운 것이 울컥 치솟는 것을 느꼈습니다. 덕구는 약봉지와 편지를 품에 안고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다시 공터로 나갔습니다. 최진사는 막 산삼 상자를 관리에게 바치며 아부를 떨고 있었습니다. 이 귀한 것을 드시면 당장 쾌차하실 것입니다. 관리가 고개를 끄덕이며 떠나려 할 때 덕구가 앞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호위 무사들이 창으로 덕구를 막아섰고 최진사는 기겁을 하며 소리쳤습니다. 저 미친놈이 또 행패를 부리는구나. 당장 끌어내라. 무사들에게 밀려 넘어지면서도 덕구는 품속의 편지를 높이 치켜들었습니다. 날이, 그 병은 산삼을 쓰면 죽습니다. 제 안사람이 그 병을 고쳤습니다. 부디 이 편지를 한 번만 읽어봐 주십시오. 덕구의 절규에 가까운 외침이 공기를 갈랐습니다. 죽습니다라는 말에 관리가 멈칫했습니다. 그는 손을 들어 무사들을 제지하고 덕구에게 다가가 편지를 낚아챘습니다. 흙투성이가 된 천민이 건넨 것이라기에는 종이의 질은 형편없었으나 그 위에 쓰인 필치는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관리는 편지를 읽어내려가면서 점차 표정이 굳어지더니 이내 경악과 감탄이 뒤섞인 눈빛으로 변했습니다. 편지에는 병의 근원인 화독호두의 이치와 음기인지를 북돋아 열을 내리는 치료법이 아주 명쾌한 문장으로 적혀 있었습니다. 심지어 궁중 의원들도 놓쳤던 맥의 흐름까지 정확히 짚어내고 있었습니다. 관리는 고개를 들어 덕구의 집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글을 내 처가 썼다고 했느냐? 최진사는 당황하여 끼어들었습니다. 날이, 저놈은 무식한 나무꾼이고 그 처라는 년은 흉측한 병에 걸려 쫓겨난 거지입니다. 어찌 저런 것들의 말을 믿으십니까? 하지만 관리는 최진사의 말을 무시하고 덕구에게 물었습니다. 이 약초들은 무엇이냐? 덕구가 떨면서 대답했습니다. 그 쇠비름과 느릅나무 껍질이라 하였습니다. 흔한 풀이지만 열을 내리는 데는 그만이라고 관리는 산삼 상자를 최진사에게 돌려주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산삼은 몸에 열을 내는 약이다. 화독으로 죽어가는 분께 불을 먹일 뻔했구나. 최진사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관리는 덕구의 손을 잡아 일으켰습니다. 내 처의 처방이 이치에 맞다.
내 당장 이 약을 가지고 올라갈 것이다. 만약 효과가 있다면 너희 부부에게 큰 상이 있을 것이나 거짓이라면 목숨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덕구는 땅에 머리를 조아리며 외쳤습니다. 제 목숨을 걸겠습니다. 부디 마마님의 병환이 낫기만을 바랄 뿐입니다. 관리는 약봉지와 편지를 소중히 갈무리하고 말머리를 돌려 흙먼지를 일으키며 떠났습니다. 폭풍우가 휩쓸고 간 듯한 공터에는 다시 정적이 찾아왔습니다. 최진사는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보는 꼴이 되어 분기탱천했지만 고위 관리가 직접 챙겨간 덕구를 당장 어찌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는 씩씩거리며 덕구에게 삿대질을 했습니다. 두고 보자. 내 놈이 감히 나를 망신줘? 그 약이 효험이 없으면 내 손에 죽기 전에 관아의 형틀에서 먼저 죽게 될 것이다. 악담을 퍼붓고 사라지는 최진사의 뒷모습을 보며 덕구는 다리가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덕구가 비틀거리며 방으로 돌아왔을 때 연화는 땀에 젖은 채 벽에 기대어 있었습니다. 그녀 역시 긴장으로 탈진한 상태였습니다. 낭자, 그들이 약을 가져갔소. 낭자의 글을 보고 깜짝 놀라더이다. 덕구의 말에 연화는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나리, 이제 진인 사대 천명 준는 시다이 텐밍이니 하늘의 뜻을 기다려야지요.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밖에는 가뭄 끝에 기다리던 단비가 한 방울씩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처마 끝에서 떨어지는 빗소리가 마치 그들의 운명이 바뀌고 있음을 알리는 서곡처럼 들려왔습니다. 비는 밤새 내렸습니다. 메마른 대지가 빗물을 빨아들이듯 덕구와 연화의 마음속에도 희망이라는 싹이 트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동시에 거대한 두려움이기도 했습니다. 만약 약이 잘못된다면 두 사람의 목숨은 풍전등화와 같았습니다. 빗소리를 들으며 잠 못 이루는 밤, 덕구는 연화의 흉진 얼굴을 바라보며 맹세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여인만은 내가 지키겠노라고. 세상이 버린 돌멩이가 사실은 가장 빛나는 보석이었음을 이제야 세상이 조금씩 알아채기 시작한 밤이었습니다. 비가 내린 뒤 마을의 논밭은 다시 푸른 생기를 되찾았지만 덕구의 오두막엔 여전히 무거운 침묵만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약을 보낸 지 보름이 지났건만 한양에서는 아무런 소식도 들려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는 흉흉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덕구가 감히 왕실을 능멸했으니 곧 능지처참을 당할 것이다. 최진사는 신이 나서 동네방네 떠들고 다녔습니다. 네, 그럴 줄 알았다. 천한 것들이 주제도 모르고 날뛰더니 이제 우리 마을까지 역적의 고을로 만들 작정이구나. 최진사의 저주 섞인 악담에도 덕구는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묵묵히 마당에 잡초를 뽑고 연화를 위해 산딸기를 따왔습니다. 하지만 밤이 되면 그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문지방이 닳도록 밖을 서성였습니다. 혹시라도 포졸들이 들이닥칠까 두려워서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선택 때문에 연화가 또다시 고초를 겪게 될까봐 그 죄책감이 가슴을 짓눌렀기 때문입니다. 연화는 그런 덕구의 그림자를 바라보며 소리 없이 눈물을 훔쳤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 입구가 다시금 소란스러워졌습니다. 이번에는 지난번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거대한 행렬이었습니다. 오색 깃발이 하늘을 뒤덮었고 취타대의 웅장한 음악 소리가 산천을 울렸습니다. 어명이요, 어명이요. 화려한 관복을 입은 관리들이 말을 타고 앞장섰고 그 뒤로는 임금님의 하사품을 실은 수레가 끝도 없이 이어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겁에 질려 땅바닥에 머리를 쳐박았고 최진사도 황급히 버선발로 뛰어나왔습니다. 최진사는 이번에야말로 덕구가 끌려가는 꼴을 보게 될 것이라 확신했습니다. 그는 관리 앞으로 나아가 굽실거리며 아뢰었습니다. 나리, 역적 덕구놈의 집은 저기 산 기사 찌그러진 오두막이 옵니다. 제 하인들을 시켜 당장 놈을 포박해 올까요? 그러나 마리의 관리는 최진사를 벌레 보듯 차갑게 내려다보았습니다. 네, 이놈,
감히 누구더러 역적이라 하느냐. 저분들은 나라를 구한 은인들이시다. 관리의 호통 소리에 최진사는 사색이 되어 뒷걸음질 쳤습니다. 관리는 말에서 내려 덕구의 오두막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다 쓰러져 가는 살인문 앞에 정중히 엎드려 큰 절을 올렸습니다. 부부인 마마의 병환이 씻은 듯이 나으셨습니다. 전하께서 두 분을 모셔오라 명하셨습니다. 방문이 열리고 어리둥절한 표정의 덕구와 연하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덕구는 믿기지 않는다는 듯 입을 다물지 못했고 연하는 담담히 고개를 숙여 답례했습니다. 그 순간 오두막 주변을 에워싼 마을 사람들의 입에서는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관리는 어명을 낭독했습니다. 그대들의 지혜와 정성이 하늘을 감동시켰도다. 특히 연하의 의술은 궁중 의관들도 감탄에 맞이 않는 바 그 공을 치하하여 큰 상을 내리노라. 그리고 관리는 싸늘한 눈빛으로 최진사를 지목했습니다. 또한 탐욕에 눈이 멀어 거짓 약재로 왕실을 기만하고 백성을 수탈한 죄인 최가는 관직을 박탈하고 전 재산을 몰수하여 빈민 구제에 쓰도록 하라. 최진사는 그 자리에 거품을 물고 쓰러졌고 하인들은 혼비백산하여 흩어졌습니다. 덕구와 연화가 한양으로 떠나는 날 온 마을 사람들이 나와 그들을 배웅했습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돌을 던지며 쫓아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부끄러움에 고개를 들지 못하면서도 덕구의 옷자락을 잡고 용서를 빌었습니다. 덕구야, 아니 덕구나리, 우리를 용서해주게. 덕구는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그들의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다 지난 일입니다. 부디 서로 돕고 사십시오. 그것은 덕구만이 할 수 있는 바보스러울 만큼 넓은 포용이었습니다. 한양 궁궐에 도착한 두 사람은 으리으리한 전각과 위엄 있는 임금님의 모습에 압도되었습니다. 임금님은 단상에서 내려와 덕구의 투박한 손을 잡았습니다. 과인은 궁금하구나. 세상 모두가 저 여인을 흉하다 하여 돌을 던질 때 너는 어찌하여 저 여인을 구하고 지켰느냐. 덕구는 떨리는 목소리로 하지만 진심을 담아 대답했습니다. 전하, 소인의 눈에는 흉측한 괴물이 아니라 추운 겨울날 얼어 죽어가는 가엾은 사람 하나가 보였을 뿐이옵니다. 사람을 살리는데 귀천이 어디 있고 미추가 어디 있겠습니까? 임금님은 크게 감동하여 무릎을 쳤습니다. 참으로 아름다운 마음이로다. 내게 필요한 신하는 머리 좋은 책사가 아니라 너처럼 백성의 아픔을 제 아픔처럼 여기는 따뜻한 가슴을 가진 사람이다. 임금님은 그 자리에서 덕구에게 벼슬을 내렸습니다. 비록 글 한 줄 읽을 줄 모르는 까막눈이었지만 덕구에게는 그 어떤 학자보다 깊은 사람을 사랑하는 철학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부족한 학식과 정모는 그의 곁에서 그림자처럼 보좌하는 현명한 아내 연화가 채워주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덕구는 정승정정의 자리에까지 올랐습니다. 그는 비단옷을 입고 가마를 타는 대신 집신을 신고 백성들의 삶을 살피는 집신 정승으로 불렸습니다. 가뭄이 들면 누구보다 먼저 달려가 물길을 옐고 흉년이 들면 자신의 곳간을 헐어 굶주린 이들을 먹였습니다. 조정의 대신들이 어려운 국정 문제로 골머리를 앓을 때면 덕구는 조용히 집으로 돌아가 아내에게 지혜를 구했습니다. 연화의 방에서는 밤늦도록 불이 꺼지지 않았고 다음날 덕구가 내놓는 해결책은 언제나 명쾌하여 나라를 평안하게 했습니다. 사람들은 정승 부인을 직접 본 적은 없었지만 그녀가 천하박색의 추녀라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누구도 그녀를 비웃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얼굴의 흉터는 하늘이 내린 지혜를 담기 위한 그릇이라며 칭송했습니다. 덕구는 평생 첩을 들이지 않고 오직 연화만을 사랑했습니다. 그에게 연화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이자 존경하는 스승이었으며 자신의 영혼을 구원해준 은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어느덧 시간이 흘러 두 사람의 머리에도 하얀 서리가 내려앉았습니다. 눈이 펑펑 쏟아지는 어느 겨울밤, 늙은 정승 덕구와 연화는 따뜻한 온돌방 안에서
창밖을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마당에 쌓인 눈은 그들이 처음 만났던 그의 겨울처럼 하얗고 눈부셨습니다. 하지만 이제 두 사람 사이에는 추위도 배고픔도 세상의 멸시도 없었습니다. 오직 서로를 향한 깊은 신뢰와 평온함만이 난로의 불빛처럼 은은하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덕구가 주름진 손으로 연하의 거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부인, 기억나시오? 내가 그날 밤 지게를 지고 나가지 않았더라면 내 인생은 여전히 차가운 냉골이었을 거요. 연화가 빙그레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나리께서 저를 업어주지 않으셨다면 저는 여전히 눈 속에 묻혀 있었겠지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그들의 맞잡은 두 손 위로 세월의 나이테가 겹쳐졌고 방 안 가득 퍼지는 차향기 속에 행복이 묵직하게 내려앉았습니다. 이야기는 여기까지란다.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판단하던 세상에서 진정한 아름다움이 무엇인지 보여준 덕구와 연화의 삶. 그것은 마치 진흙 속에서도 맑고 향기로운 꽃을 피우는 연꽃처럼 오늘날까지도 우리네 마음속에 은은한 향기로 남아 전해지고 있지. 밤이 깊었으니 이제 등불을 끄고 자야겠구나. 부디 너희들의 꿈속에도 이 따뜻한 눈송이가 내려앉기를 바란다.